안녕하십니까. 자생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박병학입니다. 저는 만성요통 및 고관절, 슬관절, 골관절염에서의 통증 관련 기능에 대한 오피오이드 대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효과에 대해서 Space Randomized Clinical Trial라는 방법으로 조사한 연구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오피오이드 제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2018년도에 발표된 논문이었습니다. 스페이스 랜더마이즈드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본문 소개에 앞서 저널, 저자 정보 및 사전 지식 몇 가지를 훑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널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자마입니다.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다들 아실 만큼 아주 유명한 저널입니다. 미국 의학협회 학술지 저널입니다. 의학과 관련된 저널 순위에서는 늘 상위권에 랭크되는 저널입니다. 2019년 기준 이펙트 팩터는 45.540으로 해당 분야에서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이 발표됐던 2018년 임팩트 팩터는 51.273으로 2019년 임팩트 팩터보다 조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전반적인 의학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저널입니다. 저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린 크랩스가 1저자로 작성한 논문입니다. 미네소타주 소재 대학교의 부교수로 재직 중인 분으로 의사이자 공중보건학 박사입니다. 보시는 대로 VA 헬스케어 시스템인 국가보훈처 소속 핵심 연구원입니다. VA는 Veterans Affairs라는 국가보훈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분야는 만성통증의 관리와 오피오이드의 Effectiveness and Harms 등에 있다고 합니다. 우선 해당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알면 좋을 몇 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실용적 임상시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실용적 임상시험이란 실험적 임상시험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험적 임상시험이란 explana토리한 실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실용적 임상시험은 pragmatic한 임상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험적 임상시험은 efficacy, 즉 효능을 보기 위한 연구이고, 실용적 임상시험은 effectiveness, 효과를 보기 위한 임상시험입니다. 실용적 임상연구는 임상진료에서의 결정에 관한 정보를 주기 위한 임상연구를 말합니다. 따라서 실용적 임상연구는 치료의 전체적인 효과, effectiveness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efficacy가 들어가는 실험적인 임상연구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실험군과 대조군을 무작위 배정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실용적 임상 연구에서는 실제 임상 현장을 반영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피오이드 위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피오이드 위기란 북미 지역과 일부 유럽 지역에서 합성 오피오이드 과량 복용으로 인한 사망과 내원 사례가 급속히 증가해 국가에서 위기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2018년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일 128명이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오피오이드 오남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미국에서만 연간 78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위기는 1990년대 후반 처방 오피오이드에는 중독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과한 처방이 불러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설명하고 있는 배경 지식에 대해서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간의 오피오이드 사용의 유익성과 위해성에 대한 양질의 데이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만성 근골격계 통증의 표준 치료 중 하나로 오피오이드 사용이 자리 잡았습니다.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에 따른 사망률이 높아지면서 만성 통증 관리를 위한 오피오이드 처방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유익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없고 심각한 위해성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가이드라인들은 만성 통증에 대한 오피오이드 처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오피오이드 사용으로 인한 사망 건수가 2015년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페이스 연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렸던 프래그마틱한 연구의 디자인과 관련이 깊은 내용입니다. 영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진통제의 비교 효과 처방 방안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사람마다 다른 진통제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래그매틱한, 실용적인 임상시험이 되는 것이고 실제 임상 현장을 훨씬 더 잘 반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비오피오이드 약물에 비해 오피오이드 약물이 통증 관련 기능 및 통증 개선이 우월하되 더 많은 이상 반응으로 이어진다는 가정에서 출발했습니다. 애브스트랙트를 통해 전반적인 논문의 내용을 먼저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성 통증에 대해서 오피오이드 약물은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피오이드 약물이 비오피오이드 약물과 비교해서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근거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오피오이드와 비오피오이드 의약품을 통증 관련 기능, 통증 강도 및 이상 반응에 대해서 12개월이라는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 비교한 논문입니다. 연구 디자인과 기관과 연구 대상자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본 연구는 평가자가 맹검된 12개월에 걸친 실용적, 프래그매틱한 RCT로 진행됐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진행했다는 것이 조금 특징인데요. 이로 인해서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에서 뒤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환자들은 진통제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등도부터 중증 만성 요통이나 고관절, 무릎, 골관절염 통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등록된 265명의 환자 중 25명은 무작위 배정 전에 동의를 철회했고 따라서 240명이 무작위 배정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치료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의 두 가지 치료법, 즉 오피오이드를 사용한 치료법과 비오피오이드를 사용한 치료법 모두 통증과 기능 향상을 목표로 하는 표적 치료 전략을 따랐습니다. 각 치료법은 3단계로 여러 약물을 포함하는 별도 처방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오피오이드 그룹에서 첫 단계는 속효성 모르핀을 포함한 아래 약들을 설정했고 비오피오이드 그룹에서 첫 단계는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엔세이드를 설정했습니다. 개별 환자의 치료 반응에 따라 배정된 치료 그룹 내에서 약을 변경하고 추가 또는 조정했습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지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지표로는 12개월간의 BPI 통증 관련 기능이었으며 2차 지표는 BPI 통증 강도였습니다. 두 가지 BPI 척도 모두 0부터 10까지 점수가 매겨졌고 점수가 높을수록 심한 기능 저하나 통증을 의미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1점의 향상을 임상적으로 유의미하다고 간주했습니다. 주된 이상 반응은 약물 관련 증상으로 자가보고 체크리스트를 활용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작위 배정된 환자 240명 중 234명이 임상시험을 마쳤습니다. 각 군은 통증 관련 기능에 12개월 동안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통증 강도는 12개월에 걸쳐 비오피오이드 그룹에서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약물 관련 이상 반응은 오피오이드 그룹에서 12개월 동안 유의미하게 빈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보신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결론과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오이드 약물 치료가 12개월 동안 통증 관련 기능 개선에 있어서 비오피오이드 약물 치료보다 우월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본 결과는 중증도부터 중증 만성 요통이나 고관절, 무릎, 골관절염 통증에 대한 1차 치료로서의 오피오이드 사용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본 연구는 프래그마틱한 연구로 설계되었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약물 선택과 복용량에 있어서 융통성 있게 처방되었다는 말 역시 마찬가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들은 연구 외에 다른 비약물적 통증 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했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더라도 연구 평가를 완료하도록 장려받았습니다. 연구 대상자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진통제 사용에도 불구하고 중등도에서 중증의 만성적인 요통이나 고관절, 슬관절염 통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성이라 함은 6개월 이상 거의 매일 지속된 통증을 말하는 것이고 중등도에서 중증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3개의 항목, 통증 강도, 삶의 즐거움에 대한 방해 정도, 일반 활동에 대한 방해 정도의 척도가 5점 이상인 사람들로 설정했습니다. 기존에 장기적으로 오피오이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제외되었고, 다른 제외 기준으로는 오피오이드 금기증, 이미 약물 오남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거나 결과 평가를 잠재적으로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요인이 있는 사람, 12개월 안에 기대 수명이 있는 사람, 그리고 중증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이 있는 환자는 실제로도 종종 오피오이드 처방을 받기 때문에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았습니다. 환자들은 어, 보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베테랑 어페어스, 보훈처에서 1차 진료의들에 의해 모집이 진행됐습니다. 무작위 배정과 맹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환자들은 첫 등록 방문일로부터 일주일 후에 무작위 배정을 진행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약사와 환자가 배정된 그룹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연구는 평가자만 블라인드된 연구였습니다. 환자들과 처방하는 약사들은 치료 전략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맹검을 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평가자들만 그룹 배정에 대해서 맹검된 상태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치료법과 처치 처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와 약사는 서로 치료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맹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약물은 효과성이 입증된 통합 통증 치료 모델을 사용하여 제공되었고, 두 그룹 모두에서 환자들은 구조화된 증상 모니터링과 주로 단일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관리에 있어서 표적 치료 전략을 받았습니다. 이는 개별 기능 목표를 따로 설정해서 진행을 했다는 의미라고 봐주시면 되고, 환자들의 선호도와 동반 질환과 같은 고려사항에 의해서 환자마다 다르게 설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요법 전략이 수립될 때까지 매월 후속 방문이 이루어졌고, 그 후에는 1개월에서 3개월마다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가능한 한 6개월과 12개월에는 직접 방문하도록 했고, 그 외에는 대부분 전화로 조사였습니다. 6개월과 12개월에는 직접 방문하도록 한 이유가 뒤에서 설명드릴 추가적인 검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치료법 모두 3단계 약물 치료를 사용했고, 약물은 개별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룹 내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오피오이드군의 처방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피오이드 그룹의 환자들은 단계별로 아래와 같은 약물들을 복용했는데 1단계에는 속효몰핀을 포함한 아래와 같은 약물들, 그리고 2단계에는 몰핀 서방정을 포함한 옆과 같은 약물들, 3단계에서는 경피정을 펜타닐을 포함하였고, 기본적으로 단일 오피오이드 치료가 권고되었지만 환자의 필요와 선호도에 따라 정기적 오피오이드에 추가해서 속효 오피오이드를 사용하는 이중 치료도 고려되긴 했습니다. 오피오이드는 최대 1일 투여량을 정해놓고 했으며 투여량이 일정 수준 이상에도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투여량을 증량하기보다 앞서 다른 오피오이드로의 변경을 고려했습니다. 비오피오이드 환자군들의 처방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비오피오이드 약물 그룹 환자들도 3단계의 단계별로 아래 약물을 복용했고 1단계 환자는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한 엽과 같은 약물들, 2단계 환자는 보조 경구 약물, 엽과 같은 약물들, 그리고 3단계에서는 VA 클리닉으로부터 사전 허가가 요구되는 약물들, 프레가발린, 돌록세틴, 그리고 트라마돌과 같은 약물들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계가 올라갈수록 조금 더 약효가 강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환자들은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에 1단계 약물을 처방받았고 이후 변경사항으로는 용량 조절이 있거나 대체 약물을 사용하거나 추가 약물을 사용하거나 등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의 플로우 차트를 보시면 총 4,485명의 환자에 대해서 스크리닝을 거쳤고 265명을 등록시키고 중간에 25명의 동의 철회 이후 240명이 최종적으로 무작위 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0명씩 오피오이드 그룹과 비오피오이드 그룹으로 분류하고 연구를 진행했으며 연구의 진행에 따라 3개월에서의 추적 관찰률은 92%, 6개월에서는 97%, 9개월에서는 90%, 12개월에서는 98%로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테이블 1에서 모집된 환자들의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이한 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환자의 비율이 여성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쪽 군 모두 120명 중 36명만 여자입니다.
이는 해당 연구를 모집한 기관의 특성이 관련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들을 모집했으니 여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비슷하게 아래 백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느끼기에 특이한 부분이 있었는데 오피오이드에 대한 선호도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서상 소위 오피오이드 등의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표에 빨간색 표시를 한 것에 보시는 것과 같이 두 그룹 모두 오피오이드에 대한 선호도가 비오피오이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법의 수능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환자들은 허리와 고관절, 무릎에 대한 약물 처방은 본 연구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 비약물적 치료는 연구 외에도 허용되었는데 이는 자기가 원하는 치료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진료 현장과도 부합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1차 지표로 활용했던 것은 통증 관련 기능을 7개 항목 방해 정도 척도를 단순 통증 척도 BPI로 평가한 것이었고 2차 지표는 통증 강도를 4개 항목 중증도 척도를 단순 통증 척도 BPI로 측정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척도 모두 높은 점수일수록 안 좋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연구들에서 MCID, 즉 최소 임상적으로 중요한 차이점, Minimal Clinically Importance Difference를 0.7점으로 추정했지만 이 연구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1점의 차이를 유효하다고 보기로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아래 도구를 활용해서 확인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2차적인 건강 결과 지표들도 많이 확인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VR12, RMDQ 등등의 설문을 사용했고 오른쪽의 설명과 같이 삶의 질, 통증 관련 신체 기능, 우울증, 불안증, 수면장애, 편두통장애, 성기능장애, 일반적인 피로 상태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확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반응도 역시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각 평가 방문에서 환자들은 추가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 이력, 낙상 등을 보고했고 오피오이드가 처방된 용도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오용도 마찬가지로 조사했습니다. 이는 중독 행동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확인했고 설문 이외에 좀 더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6개월, 12개월의 소변으로 약물 검사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월과 12개월에는 방문을 꼭 해달라고 말을 했다는 게 여기에서 보시는 약물 검사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요청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테이블 2에서는 Primary and Secondary Outcomes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통증 관련 기능에서의 차이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12개월 동안 P값이 0.58로 0.05보다 한참 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 12개월에서의 두 군을 비교했을 때 오피오이드 그룹에서 3.4, 비오피오이드 그룹에서 3.3으로 0.1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증 강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12개월 동안 P값이 0.05보다 더 작은 것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비오피오이드 그룹에서 통증 강도는 조금 더 우월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 추가적으로 조사한 2차 결과 지표에서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했던 VR12라는 설문에서 P값이 마찬가지로 0.05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차 조사 결과를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VR12 멘탈 헬스, 즉 정신건강과 관련한 설문에서도 P밸류가 0.05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RMDQ11, 마찬가지로 P값이 0.05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디프레션 심텀을 확인했던 설문에서도 0.05보다 더 값이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에서 보이는 유일하게 0.05보다 낮은 값을 보이는 것이 2차 결과 중 유일하게 불안이 오피오이드 그룹과 비오피오이드 그룹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이 오피오이드 그룹인데 오피오이드 그룹과 비오피오이드 그룹을 비교했을 때 감소한 게 오피오이드가 더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뒤에서 관련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피오이드 자체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에 대한 방해를 조사한 것 역시 p-value는 0.05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표에 이어서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편두통의 정도, 두통의 정도 0.05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성기능의 정도 마찬가지로 0.05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피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문인데 이 역시 모두 P값이 0.05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차 결과지표에서는 2차 건강결과지표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불안만 유의미하게 두 군 간의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이블 3에서는 두 그룹 사이의 이상 반응에 대한 결과, 오용에 대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오피오이드 그룹은 비오피오이드 그룹에 비해 전반적으로 약물 관련 증상 점수를 유의미하게 높게 체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값이 0.05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 다른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 여부, 낙상 여부 등은 두 그룹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잠재적인 오용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환자의 보고에도 의료진의 평가에서도 양 군 간의 오용에 대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4에서는 오피오이드 대 비오피오이드 처방을 받은 만성 허리 통증, 고관절 무릎 골관절염 통증 환자의 해당 연구를 위해서 방문한 횟수와 기간, 12개월 전자의무 기록에서의 처방 약물과 방문 기록을 보여줍니다. 두 군 간에 특별한 차이가 있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허리 통증과 고관절, 무릎 통증이 상호작용의 위험이 있어서 해당 부분을 사후 검정까지 진행했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것도 실제 논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스커션입니다. 디스커션에서 본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만성 요통이나 고관절, 무릎, 골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에서 비오피오이드와 비교해서 오피오이드 약물 치료 시에 통증 관련 기능이 12개월 동안 봤을 때 유의하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비오피오이드 치료는 통증 강도에 있어서 유의하게 우월했음을 확인했고 하지만 이 결과의 임상적 가치는 불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이가 작기도 했고 MCID인 1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피오이드가 비오피오이드보다 약물과 관련된 반응을 많이 일으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선 결과는 오피오이드가 더 큰 위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해성을 잠재적으로 능가할 만큼 비오피오이드에 비해서 큰 이점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은 있습니다. 뒤에 2차 결과 중 불안 증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오피오이드 그룹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오피오이드 자체에 원래 가지고 있는 효과에 일치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환자들의 초기 불안증이 낮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본 임상시험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통증 관련 기능 개선을 보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오피오이드 자체의 효과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통증 관련 기능에서 분명한 개선이 있었지만 두 치료군에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굳이 잠재적인 위해성이 더 큰 오피오이드를 사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걸 역으로 시사합니다. 본 연구는 실용적 디자인의 장점을 가지는데 첫째, 등록된 환자들은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환자 등을 포함하며 실제 VA 1차 진료에서 오피오이드를 처방받는 환자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배정된 그룹 내에서 치료의 허용 범위가 넓어 추적 관찰이 용이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표적치료 접근법은 단일 약물이나 고정 복용량을 비교하는 연구 디자인보다 실제 임상에 가깝게 현실을 반영하며 환자에게도 최대 이익을 제공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통증 기능 및 내성 관련 최적의 오피오이드 투약량에 관한 데이터는 거의 없고 만성요통에 대한 임상시험의 메타 분석 결과 오피오이드 투약량에 비례해서 이익이 나타나긴 했지만 다량 투약에도 위해성에 비해 유익성이 너무 적은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본 연구는 실용적 디자인을 활용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약물 수능도를 요구하지 않았고 따라서 높은 치료 지속률과 연구 추정률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양한 치료 수능도에 걸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는 한계 역시 존재했습니다. 첫째, 치료법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환자의 맹검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지표가 환자 보고 형태였으며 이 때문에 결과는 잠재적 보고 편향, 리포팅 바이어스의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무작위 배정되기에 앞서서 환자들의 치료 선호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셋째, 본 연구는 VA 클리닉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환자의 특성은 일반 인구와 다르며 특히 성분포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입니다. 넷째, 지속적인 오피오이드 사용으로 인해 생리적 오피오이드 의존성이 있는 환자는 연구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번 연구 결과는 오피오이드 의존성이 있는 환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연구에서 내리고 있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오이드 약물 치료가 통증 관련 기능 개선에 있어서 비오피오이드 약물 치료보다 12개월을 봤을 때 우월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등도에서 중증, 만성요통이나 고관절, 무릎 골관절염 통증에 오피오이드를 이용한 치료를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